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계곡에 놀러가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니? 때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친구들과 이리저리 놀러 다닐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맨날 술만 마시고 PC방만 주구장창 다닐 때라 어디 놀러가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구 한 놈이 계곡을 가자고 얘기해서 모두 똑같은 일상이 질렸는지라 다 같이 가자고 했고 그 다음날 바로 지리산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적지가 지리산이 된 건 간단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친구가 가족여행으로 지리산 계곡에 갔었는데 물이 정말 깊고 깨끗하며 거기 놀러온 여자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여자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 착한 청년들입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고 3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흥얼거리며 돌파하여 친구가 말한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물이 발목밖에 오지 않고 계곡에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해맑은 어린 애기들이 아장아장 놀고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욕을 한 바가지 들어먹고 바로 짐꾼으로 전락하였고 그 후에 저희는 이곳저곳 다니며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물어보고 열심히 계곡을 찾아다니다가 이상한 수풀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더운 날씨에 지쳐 있었고 이미 짜증이 났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괜찮은 계곡을 찾지 못하면 계곡이고 나발이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한 뒤 저랑 A친구가 한 조, B친구와 C친구가 한 조가 되어 계곡을 찾아다녔습니다. A친구와 저는 숲풀 쪽으로 길이 나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계곡이 보이지 않아 A친구가 포기하자고 말하는 찰나의 물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겁니다. 저희는 흥분하여 숲속으로 뛰어갔고 숲풀이 끝나는 구간 바깥쪽에는 폭포가 흐르고 수영장 반만한 크기의 계곡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친구와 저는 나머지 친구들을 데리고 와 튜브와 버너 텐트를 들고 계곡에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계곡에는 특이하게 점프를 할 수 있는 곳이 3곳이나 있었는데 그 높이는 초보자용과 중급자용 그리고 고급자용이 있었습니다. 고급자용에서 뛰지 못하는 친구들을 쫄보라고 놀리며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물속에 다이빙을 하고 헤엄쳐서 나올 때 항상 폭포 있는 쪽으로 몸이 끌려가는 겁니다. 친구들도 다 똑같이 경험한 거고 헤엄치는 힘으로 어찌어찌 다 벗어나며 수영을 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다며 소리를 질러서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만약에라도 튜브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그 폭포 쪽만 지나면 모두 다리에 쥐가 났는데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튜브를 던져주며 다이빙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친놈들 같았네요. 암튼 재밌게 놀다가 들고 온 버너로 불법 취사를 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오기에 텐트를 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고 온 텐트를 칠 줄 몰라 방황하다가 결국 근처에 있는 모텔에 잠을 짜자고 합의를 본 뒤 물건을 챙기며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들어올 때는 보지 못한 동굴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 안을 보니 벽면 쪽에 덕지덕지 부적이 붙어 있고 깊지 않은 동굴 안에는 3개의 양초가 보였고 제사를 지낸 흔적 또한 보였습니다. 하지만 똘끼가 있던 제 친구들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돌을 던지며 양초 부수기에 전념했고 뭔가 스산했던 저는 그만하라며 말리고 차에 친구들과 도착하여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근처 모텔에 도착했고 올라가기 전에 술과 안주도 살 겸 동네 가게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며 주인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요새 비가 오지 않아 물이 없었을 텐데 어디서 놀았냐고 아저씨가 물으셨고 저희가 놀았던 계곡 위치를 대략 설명해 드렸는데 표정이 바뀐 아저씨가 그 위치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거기서 놀았냐고 되묻기에 저희는 그 위치가 정확하다고 말을 하는 순간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너희들 미쳤냐고 거기에 수영금지 팻말과 부적을 못 봤나며 다그치는 겁니다. 저희는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물으니 옛날부터 그 계곡에는 빠져 죽은 사람들만 10명이 넘어 수영금지 구역이 됐고 죄다 그 폭포 쪽에 몸이 끌려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구조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발에 쥐가 나서 폭포에 빨려 들어갈 뻔했다고 말했고 그 뒤로 계곡을 폐쇄한 뒤 아직까지 계곡에 빠져 죽은 혼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매년 그 동굴에서 제를 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얘기를 듣고 모두 정적이 되어 모텔에 들어와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새 빗소리가 엄청 들리고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에는 지리산 계곡이 불이 불어 인근에 있던 모든 것을 쓸고 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약 그때 텐트를 치고 계곡에 잤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생각하며 아직도 친구들과 만나면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경기도 화성 어떤 건물의 화장실. 예전에 친구의 어머니께서 아버님과 화성을 가게 되었지. 차를 타고 가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주변에 화장실이 있을 만한 건물을 이리저리 찾았어. 겨우겨우 해진 동네에 있는 건물을 찾아서 아저씨는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아주머니만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지. 총 4개의 칸 중 3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 첫 번째 칸에서 똑똑. 그런데 그 노크를 한 사람은 안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도 그 칸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두 번째 칸에서 똑똑. 이 칸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 사람은 역시 안 들어갔다고 해.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있는 3번째 칸으로 들어가 똑똑. 아주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대답을 해줘야 하는지 노크로 답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그 짧은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다고 하셨지. 그래서 그냥 숨을 죽이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셨어. 그런데 사람이 이상한 게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글쎄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 뭔가 뒷골이 싸늘한 느낌이 들어 위를 쳐다보니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위에서 아줌마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내 친구네 어머님이 풍채도 좋으시고 목소리가 커서 비명을 지르자마자 그 남자는 도망을 쳤고 비명 소리에 남편분이 뛰어와서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 이후로 아주머니는 빈 건물의 화장실 같은 곳은 얼씬도 못하게 되었지.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가 엄마를 살렸다. 바로 제 어머니께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어머니는 결혼을 하시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셨고 꽤나 큰 시집살이를 겪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의 집안은 가난했고 할아버지는 바람기가 많으셔서 첩을 2사람이나 두셨어요. 요새 같으면 최악의 시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도 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틈틈이 부업하시고 살림하시고 저 포함해 2을 키우셨죠. 돈 모아져 8살 때 집 사서 이사하고 지금은 집 2채에 농장 하나까지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습니다. 거의 어머니 공이죠. 저도 크고 할머니도 7순이 넘으셨을 때도 어머니는 할머니랑 노시는 동네 할머님들을 모두 집으로 모셔오고 점심과 저녁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시집살이 원망도 크셨을 텐데 할머니랑 아웅다웅 하시면서도 그렇게 잘 챙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에서 주는 효부상도 받았었죠. 다 살만해지니까 그제야 어머니의 몸이 고장난 게 보이더군요. 암과 심장 판막증, 그리고 자궁근종이 차례대로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도 치매가 오셨고 결국 할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할머니가 떠나시고 1년 후 어머니도 모든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워낙 큰 수술들이라 중환자실에서 3주 정도 보내야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몸 상태는 좋아지는데 어머니께서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검사해도 병원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대요. 결국 중환자실에서 퇴원하시고 병원에서도 퇴원을 하셔서 병원 근처 고모댁에 머물렀어요. 근데 마치 치매 환자처럼 식사한 것도 까먹고 사람도 기억 못하고 횡설수설만 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치매 걸리고 고모댁에서 한 2주 지내셨었는데 고모 말씀이 그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데리고 가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우시기도 했어요. 퇴원해서 고모댁으로 옮긴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출근해서 집에 없었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회사를 조퇴하고 오는 길에 고모와 통화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병원 가야 해, 병원 가야 해 하시면서 신발을 신더라는 거예요. 말려도 막무가내라 신랑이 하다가 어머니께서는 정신을 놓으시고 고모는 119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대요.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는데 뇌에 물혹을 발견했고 제가 갔을 때는 머리에 구멍을 뚫어 물을 빼고 계셨어요. 병실로 옮긴 후 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셨는데 퇴원했었다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간 일주일에 기억이 전혀 없다는 거였죠. 그리고 꿈 얘기를 하시더군요. 넓은 꽃밭에서 혼자 거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야 하나 보다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방향에서 곱게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가 오시더래요. 그러고는 어머니 손을 잡고 반대로 끌고 가면서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끌고 가더래요. 그러다 꿈을 깼는데 지금 병실이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물이 서서히 차서 초기에는 발견 못했다고,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살리셨다고 믿고 있어요. 꼭 성묘날이 아니더라도 1년에 두세 번은 납골당에 간답니다. 물론 어머님은 후유증이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군인.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기보다는 군 시절 직접 겪었던 이상한 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경기도 소재의 모 장갑차 부대에서 2년간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좋았던 신교대와는 다르게 자대 배치라고 받은 곳은 딱 보기에도 허름한 소대원 전체가 한 내무반에 생활하는 전형적인 구막사 형태였습니다. 2등병이고 갓 자대 배치를 받은 터라 가뜩이나 정신이 없는데, 그 넓은 내무반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어디서 왔으며 사회에서 뭘 했냐는 둥, 여자친구 있느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마구마구 질문이 쏟아져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독 저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뚱뚱한 몸매, 초점이 없는 눈, 무엇보다 짙은 눈 밑에 다크서클, 잔뜩 웅크린 채 혼자 중얼거리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듯 중간에 피식피식 웃기도 하는 딱 보기에도 괴기한 모습의 사람. 저보다 5달 위의 나이로는 동갑내기 일병 선임이었습니다. 그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뇌리에 깊숙이 박힌 그의 첫인상은 정말 이상함 그 자체였습니다. 차차 자대 배치 후 부대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면서 알아가게 된 그 선임의 기괴한 행동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은 그 병사가 몸도 뚱뚱하고 비대한 데다 둔하기까지 해 각종 훈련이나 작업에서 열연한 아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소대장이 살을 빼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PX 제안을 걸었고, 함부로 PX를 가지 못하게 되자 갓들어온 이등병들에게 생필품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몇 푼 쥐어주고 남는 돈은 다른 선임들 모르게 먹을 걸 사오라고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모은 먹을거리들을 세면백에 넣어놨다가 알람을 맞춰놓고 일정 시간만 되면 화장실 가는 척 대변기 칸으로 들어가 몰래 음식물을 먹다가 불침번에게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즉시 그 선임의 분대장과 소대장 귀에 이야기가 들어갔고, 화가 난 소대장이 관물대를 강제로 열었는데 거기선 그동안 모아놨던 각종 먹을거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우유와 요플레처럼 장기간 실온에서 보관할 시 상하게 되는 음식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막사가 앞서 서술했듯이 구막사라 내무반 안으로 쥐도 들어오고 바퀴벌레 등 각종 벌레가 꼬였는데, 상당 부분 그 병사 관물대 안에서 썩고 있던 음식물들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거죠. 워낙 내무반 자체가 평소에도 꿉꿉하고 쾌쾌한 냄새가 가시질 않았고, 냄새의 출처도 군 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생 검열이나 선임과 분대장들의 갈굼으로 관물대나 내무반을 깨끗이 해야 했고, 희한하게 선임이나 분대장들이 검사할 때는 다른 곳에 짱 박았던지 그 병사의 관물대 안에서 먹을 게 발견되지 않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대장은 당장 군장구보를 명령하며 내무반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아래로 후임도 제법 있던 그 선임은 마치 어린 아이가 떼를 쓰거나 악을 쓰듯이 관물대를 붙잡고 눈물과 콧물 등을 질질 흘리고 괴성까지 지르며 버티던 모습은 안쓰럽고 처량하다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소름 끼칠 정도로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이상하게 성적인 것에 집착이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관계는커녕 평생 군대 오기 전까지 여자랑 대화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을 사람이 군대에서 일명 싸제방만 가면 다른 건 안 하고 오로지 에이즈와 에이즈 치료제 등만 검색하고 탐독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어눌한 말투로 그냥 그쪽에 관해서 궁금하다는 게 전부였죠. 또 일반적으로 사람이 소변을 누면 길어야 1분이면 해결하고 나오는데, 이 병사는 소변을 누면 길게는 15분에서 짧게는 10분 정도까지 소변을 보기 위해 소변기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참이나 간부들이 마찬가지로 물어보면 소변 보기가 힘들어서 오래 서 있는 거라며 둘러댔다는데, 실상 알고 보면 소변 보는 척하면서 자기 만족적 행위를 해왔던 겁니다. 솔직히 2년 동안 남자들만 모여 사는 군대라는 조직체계에서 자기 만족적 행위를 한두 번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게 은밀한 장소도 아닌 세면장 화장실 소변기 앞에서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군요.
그것도 소변을 누러 갈 때마다 말이죠.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 10번 미만으로 볼일을 본다고 가정한다면 그 횟수만큼 그 짓을 한 겁니다. 이 외에도 사실 군대라는 조직의 부적응자나 사고유발자들을 따로 묶어 고문관 내지는 관심병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그 병사도 관심병사, 그것도 아주 특별 관리되는 관심병사 중 관심병사였습니다. 군생활 기간 동안 현역 군인이라면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그 흔한 외곽 근무 한 번 선 적이 없었죠. 그나마 생활관에서 이루어지는 불침번 근무 정도만 간간히 투입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늘 소대나 중대가 파견 근무를 몇 개월씩 나가면 잔류자로 분류되어 다른 소대에 배속되거나 본부 소대에서 잠시 머물렀었는데 그때가 아마 요즘처럼 기온이 낮았던 한겨울이었을 겁니다. 다른 탄약대대가 혹한기 훈련을 몇 주간 떠나 저희 소대가 대신 경계 근무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이 병사는 잔류를 했었죠. 근데 잔류하고 있던 다른 선임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앞서 서술했듯 그 이상한 병사는 가끔 혼잣말을 초점 없는 눈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듯 시부리다가 중간중간에 웃기까지 합니다. 그걸 잔류하고 있던 다른 소대 선임이 점호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누다가 봤다고 합니다. 소문으로도 많이 듣고 워낙 그런 병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물어봤답니다. 우리 병철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 있어? 소대원들도 없는데. 안 심심해? 뭐야? 뭔데 그래? 같이 좀 알자. 뭐가 그렇게 재밌어? 옆에 누가 와서 그런 질문을 해도 모를 정도로 짓거리다가 갑자기 초점 없는 눈을 꿈뻑꿈뻑 대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연발하더랍니다. 그래서 재차 물어봤더니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음흉한 웃음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다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게 이렇게 추운 날에 밖에서 근무 서면서 고생할 이소대원들 생각하니까 웃기고 재밌어서 말입니다. 순간 질문을 했던 다른 소대 선임은 벙쪄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야단을 칠까 타일러 볼까 하다가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내무반으로 들어간 뒤 생각이 나서 소대 복귀 후 소대원들에게 말해줬다네요. 또 이 병사는 관물대에 항상 가족 사진을 붙여놨는데 약자들만 보면 힘든 군생활에 가족 사진을 보며 위로를 받겠다는 사람이 뭐가 어떠냐고 생각하실 텐데 전모정리 중 우연히 보게 된 그의 가족 사진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지만 뭔가 음산해 보였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가족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란 사람이 그 병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가족이라 닮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뚱뚱하고 초점이 없는 눈에 짙은 다크서클 그리고 음흉한 미소까지. 또 남동생이라는 사람은 머리를 장발로 기르고 손톱에 매니큐어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복장도 여자 복장 같은 걸 입었고요. 분명 남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같이 군생활을 했던 기간만 따져봐도 가족이 그 병사를 면회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 한 장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 사진이 그런 모습을 하고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놔도 돌아갔는지 그 병사는 그 밖에 자질구레한 일은 많았지만 다행히 그 후 부대 내에서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전역을 했고 가끔 지금도 군대 동기나 선우님들을 만나면 꼭 한 번은 그 병사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거리가 되곤 합니다. 또 그렇게 회자되지만 전역 후 아무도 그 선임과 연락을 한다던가 행방을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워낙 문제가 많은 병사였고 선우님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누군들 그런 사람과 연락을 하고 싶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병사 또한 어떤 잘못된 국방체계 속에 오지 않았어도 될 현역으로 오게 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그저 그냥 단순하고 모자르고 부족한 안쓰러운 사람이었다기보단 추운 날씨에 소대원들이 밖에서 근무 서며 고생할 생각에 웃겨 죽겠다고 말했다는 걸 보면 과연 그게 다였는지가 의심되는 이상한 병사였습니다. 5번째 이야기, 누나의 괴담. 제가 중학생일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인지라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해볼게요. 저녁 10시쯤인가 누나가 잠시 어디 나간다고 하더군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다급하게 어디 빌딩 몇 층 화장실로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긴급 전화였어요. 너무나도 다급한 그 목소리와 상황은 저희 누나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저희 누나는 평소에도 집안에서도 10보 정도도 안 되는 거리를 동생을 시켜먹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 밖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름 끼친다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는데? 라고 묻자 거기서 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친구가 화장실에 급해서 들어갔는데 화장실 치고는 꽤나 고급이었대요. 안에는 짐 올리는 선반도 있고 문도 문고리처럼 돌려야 열리는 데다가 안에서 잠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간 뒤 전화를 하고 전화기를 핸드백에 넣은 뒤에 선반 위에 올려놨었대요. 그러다가 얘가 진짜 오나 안 오나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다시 전화해 보려고 백을 짚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게 문 밑에 공간으로 살짝 나갔었대요. 그래서 그 백을 집으려고 손을 뻗는데 하얀 손이 그 백을 집어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누구세요? 하고 말을 걸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다나 봐요. 그리고 문 밑으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언뜻 보였대요. 빨간 구두였나? 희한하게도 소리는 안 났다고 합니다. 불렀던 친구가 벌써 와서 장난치는 건가 하고 장난치지 말고 휴지 좀 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왔다 갔다 거리던 보이던 구두가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누나가 어딨냐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일 처리를 다 하고 그 친구가 나와보니 백은 문고리에 걸려 있었고요. 누나는 처음 볼 때부터 핸드백이 거기 있었다고 했다네요. 건물에는 리모델링 중이라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누나들은 소름 끼쳐서 후다닥 뛰어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소름 끼치는 부분이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거인 것 같아요. 백이 삐져나갈 정도의 틈이라고 해도 앉아서 그걸 보기는 힘든데 전 누나랑 자주 아버지 사무실에 공부하러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사무실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까지 나가려면 문 2개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과 다른 사무실까지 이어진 복도를 잠그는 문. 그곳은 그 층의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면 정말 고요해져서 공부하기는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새벽 2시 넘게까지 공부하고 그곳에서 자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뜬금없지만 얘기하자면 제 누나는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이었습니다. 기가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해서 귀신들이 달려드는 타입이었죠. 새벽 2시 넘어서 자는 이유도 귀신에 잘 눌리지 않으려고 뒷문이 열리는 시간대를 가급적 피해보자 하는 게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귀신이 잘 쉬고 달려드는 체질은 기가 약한 체질과 기가 센 체질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가 약하면 이 녀석 몸을 차지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악령이 있나 하면 기가 셀수록 호승심을 불태우는 쓸데없는 악령이 있다고 하죠. 그런 기가 센 누나인지라 가위를 자주 눌려서 저까지 가방에 부적을 넣고 다니곤 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섬뜩한 것에 눌리기도 해서 그리 만만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 3시쯤에 웬일인지 뱃속이 울렁거려서 얼른 화장실로 갔답니다. 작은 사무실을 여는 문을 조심스레 열 보통은 안에서 잠궜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잠긴 문 열면 철컥 소리 나는 거. 사람을 안 깨우려고 조심히 나갔죠. 철문 또한 조심스레 열어놓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은 그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계단 복도 쪽에 있었답니다. 그러던 와중 10분 정도 지났을까? 누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왜 여기 있는데 라고 답했더니 뭔가 오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그게 뭔 소리지 싶어서 아무것도 안 왔는데 라고 했더니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충 처리하고 나온 뒤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위가 눌렸답니다. 어떤 종류였냐면 갑자기 자기 눈이 떠졌대요.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아 가위구나 하고 인지하는 순간 눈앞에 목을 좌우로 뚝뚝 꺾으며 자기를 보고 귀신이 시익하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서 조금 그러고 있던 귀신이 여전히 자기 쪽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열려있는 문을 통해 옆걸음질로 슥슥 나가더래요. 그리고 멀어지는 딱딱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그렇게 가위가 풀리고 살펴보니 저는 자리에 없고 왠지 모르게 문을 열려있고 헐레벌떡 복도로 나와 철문을 살펴보니 열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불 켜진 걸 보고 혹시나 해서 제 이름을 불러봤대요. 아무 일도 없었구나. 다행이다. 모두가 그랬지만 그때 제가 제일 소름 끼쳤습니다. 밖에서 절 부르는 소리를 누나가 부르기 전에 들었었거든요. 뭐 기분 탓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가끔 그런 귀신을 누나가 그곳에서 더 봤다고 합니다. 6번째 이야기. 꿈속에서 아빠를 살렸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기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희 가족은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한 차림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충 생각해보니 버스 정류장 같았습니다. 이윽고 한 대의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 버스가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저희 가족은 그 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나, 동생, 엄마, 아빠 순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타려 하자 버스 기사가 문을 닫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제가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하며 문을 닫으려 하는 아저씨를 제지했죠. 아저씨는 당황해하며 저 사람은 타선 안 돼 라고 막으셨죠. 허나 꿈이라 가능했던지 저는 닫힌 버스 문을 무지막지한 힘으로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포기한 듯이 버스를 출발시켰죠. 저는 꿈속에서 필사적으로 정류장에 남아있는 아빠의 손을 잡으려 했었습니다. 아빠도 제 손을 잡으려 했었고 그 결과 아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버스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버스 계단을 밟으려 하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빠를 떠밀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빠는 저의 손에 몸을 의지한 채 버스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만 어디선가 버스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마치 아빠를 태우려는 듯한 기세로 우리가 타고 있던 버스 옆으로 바짝 붙었고 갑자기 그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버스를 몰고 있던 버스 기사는 아빠더러 이 버스에 빨리 타라고 재촉했는데 아빠도 역시 제 손에 의지해서 버스를 따라가는 게 힘드셨던지 그 버스로 옮겨 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왠지 모를 이상한 예감에 저는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빠는 그 버스를 못 타시고 제 손에 의지해 버스를 따라오게 되셨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생생한 꿈. 그런데 사건은 그날 낮에 터지고야 맙니다. 그날 점심때쯤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께서 일하시는 도중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청 놀란 채로 병원에 달려갔는데 의사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떨어진 철근이 다행히 머리를 비켜나가 떨어져서 뼈가 조금 부러진 것 외에는 큰 부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운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는 무사히 퇴원하셨죠. 그런데 나중에야 안 사실입니다만 할머니께서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무속인에게 찾아가셨답니다. 그런데 무속인은 대뜸 아빠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딸아이한테 고마워하랴. 딸아이가 자네를 살렸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제가 아빠의 손을 놓았더라면, 아빠가 다른 버스로 옮겨가게 냅뒀더라면 아빠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7번째 이야기.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재수하여 수능시험을 마치고 대학에 입시원서를 넣고 합격 발표만 기다리던 제 친구는 한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했던 사이라 상당히 슬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녀의 또 다른 친한 친구가 그녀에게 와서 심각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너랑 그 애를 봤어. 꿈 내용인 즉 제 친구와 죽은 친구가 나타나서 양쪽에서 자기를 서로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큰 목소리로 어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데 죽은 친구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입모양만 벙긋대면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왠지 죽은 친구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은 친구 쪽으로 걸어갔고 그 친구와 만나는 순간 깼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는 불같이 화를 냈답니다. 함부로 죽은 사람을 따라가면 어떡하냐고. 게다가 왠지 자신보다 죽은 친구 쪽을 선택한 게 서운한 마음도 들은 탓도 있었겠죠. 그런 게 신기한 일은 합격자 발표날 일어났습니다. 꿈을 꾼 친구는 두 곳에 원서를 냈는데 한 곳은 제 친구가 지원한 대학을, 또 다른 한 곳은 죽은 친구가 지원한 대학이었는데 발표날 확인해보니 제 친구 쪽 대학은 떨어지고 죽은 친구 쪽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